안녕하세요, 이서블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누가 전세집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신혼부부가 살기에 34평이 큰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신혼 때가 생각이 나서 얘기를 좀 해보자고 하면, 신혼 때 첫 집을 어떤 집으로 어디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34평을 가느냐, 뭐 24평을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정 플랜을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혼자 살 때는 뭐 거의 저축을 별로 한 스타일은 아니고 열심히 잘 쓰고 살았지만 뭐 결혼을 하면 뭐 다음 계획들이 있잖아요. 뭐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없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나도 돈을 벌어서 집도 사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에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34평이 너무 큰가요? 라는 질문이 왜 생긴 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집을 볼 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 34평이 너무 큰가요? 질문에는 24평 집은 뭐 전세금이 한 3억 5천이고 34평 집은 4억 1천만 원이라서 6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너무 클까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왜 하셨을 것 같냐면 6천만 원 정도는 요즘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 6천만 원이니까 1년에 180만 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6천만 원을 빌린다고 하면 한 달에 15만 원 차이인데 34평 집을 가보면 훨씬 넓고 쾌적하고 좋으니까 욕심이 나는 거죠. 이게 왜 이 욕심이 나냐면 부동산을 보러 가서 전세금 3, 4억짜리 집에 어떤 아파트를 보고 싶어요 이렇게 가면 부동산 사장님이 간을 보는 거죠. 물론 그에 맞는 물건도 보여주시지만 부동산 사장님 리스트 안에는 34평 집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왔다 갔다 가시는 길에 34평은 이런 느낌이에요, 한번 보시죠 라고 이렇게 쓱 한번 보여줘요. 뭐 부동산 사장님이 비싼 전셋집을 보여줘야 돼서 복비가 더 나간다, 이런 음모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물론 뭐 부동산 사장님이 거래액이 크면 조금 더 돈을 더 벌게 되십니다. 보고 나면 이 언감생심이어서 24평짜리 집을 보다가 34평짜리 집을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게 뭐 채광도 더 좋은 것 같고 집도 더 넓은 것 같고 넓고 자재도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걸 써요, 아파트에서 건설을 할 때. 그러면 그냥 이제 눈이 절로 확 가거든요. 거기에다가 신혼부부니까 아직은 여자친구지만 여자친구 벌써 표정이 달라. 여자친구 표정이 아까는 긴가민가 하고 있다가 보면 그냥 화사해져. 이거 좋다,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거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함정입니다. 왜 함정인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신혼부부는 우리가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집에 사셔야 됩니다. 돈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가장 작은 집에 사셔야 되냐면 부동산의 핵심적인 사안이 있어요.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냥 입지예요. 근데 집을 넓히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여기서 10분만 더 가면, 혹은 여기서 차 타고 15분만 더 가면 큰 새 집이 있어 라는 식의 함정에 빠져요. 34평 집을 보고 왔네? 방금 다시 또 돌아가면 좋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차 타고 10분만 더 가면 신도시에 금액도 비슷한데 새 집이 있대 라고 하면 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이걸 저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하는데, 본인은 야, 나는 가성비도 좋고 너무 깨끗하고 친구를 초대해도 뭐 너무 멋진 전셋집을 구했어, 신혼집을 구했어,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착각이냐면 34평 집을 내가 전셋집으로 구해서 간다고 칩시다. 그래, 전세금은 뭐 4억에서 4억 5천 들었어. 요즘 전세가율이 많이 안 나오니까 전세가 4억 5천이라고 하면 집값이 뭐 8, 9억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8, 9억 하는 집이니까 위치로 본다라고 하면 서울에 있으면 한강가에는 조금 어렵고 한강가가 아닌 정도의 집들 중에서 34평이 서울에 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뭐 위례나 분당 정도 있는 집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맞춰서 가구도 사게 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설계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집에서 전셋집이라는 게 기간이 2년이잖아요. 계약기간 2년밖에 안 돼요. 2년 되게 금방 갑니다. 2년 뒤에 다른 집을 가야 되면 덜컹 전세금이 올랐어요, 전세금을 1억 올려주세요 라고 하면
오히려 결과먹기로 그냥 올려줘야 되는 거고요. 혹은 나는 34평짜리 내 집을 갖고 싶어 라고 하면 두 가지 선택안이 존재를 해요. 2년 뒤에 혹은 4년 뒤에 더 멀리 가야 돼. 서울에서 더 멀리 가서 차 타고 이제 1시간쯤 가는 동네, 뭐 직장이 삼성동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1시간쯤 가야 돼. 그러면 뭐 분당에서도 좀 멀리 가거나 이제 화성, 동탄 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살 수가 있죠. 그럼 점점 나는 차로 많이 이동을 하고 집은 새 거라서 좋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지난 5년간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자산 가치가 떨어진다. 이게 새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은 가치가 있지만 그 집이 새 집이라는 거에 대해서 5년, 7년 넘어가면 더 이상 새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이 부동산의 가치는 동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걸 많이 봐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직장이랑 가까운 데에서 한 17평짜리도 좋다. 그런 전셋집에 사셔라. 17평, 20평 사이에 살 수 있는 작은 아파트를 공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파트 오피스텔 차이는 나중에 한번 따로 다뤄볼게요.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이런 분이 아니라 이런 질문을 저도 갖고 있었어요. 20평짜리 오피스텔도 있고요. 20평짜리 아파트도 있는데 왜 20평짜리 아파트가 훨씬 비싸요?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조건들이 많이 있어요. 오피스텔은 아무데나 지을 수 있지만 아파트는 아무데나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사항들 때문에 아파트가 공급이 훨씬 어려운 겁니다. 그 어려운 희소성 때문에 일단 부동산 가치가 좀 있고요. 이거는 뭐 비단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이 같이 있는데 이건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최대한 작게 가세요.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은 3억 이하는 받기 되게 쉽고요. 5억까지도 그렇게 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5억이 넘어가면 받기가 좀 어려워지는데, 그래서 17평으로 5억 이하의 전세자금 대출을 하시면 나중에 왜 뭐가 좋은 거냐면, 어떤 집이 가장 구매하기 쉬운 집이냐면요, 6억 언더이면서 85제곱미터 미만, 여기서 85제곱미터라는 건 전용 면적을 뜻합니다. 그래서 보통 84.99 이런 전용 면적을 가진 집들이 몇 평대가 34평, 35평대 집들이에요. 요 집들을 공략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6억 이하 미만이면서 85제곱미터 미만의 집들은 등록세 취득세가 절반 이하고요. 물론 이 가격에 비례하지만 요율 자체가 절반 이하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라든가 구매 매매자금 대출도 굉장히 쉽게 나오는 편입니다. 액수도 LTV, DTI를 맞춘다고 하면 70%까지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이러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해져요. 근데 왜 제가 그러면 내 집 마련을 해야 된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 세법 자체가 1가구가 한 집을 가지고 돈을 벌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과세하지 않게끔 설계가 되어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집 하나는 갖고 사세요라고, 갖고 사셔도 됩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면 집은 가져야 되는 게 맞고, 집을 하나 가진다고 하면 작고 교통 좋은, 출근하기 좋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첫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주택의 입지는 업무 공간, 그러니까 직장이 가까운 교통과 교육의 교집합이 가장 좋은 입지인데, 신혼부부는 아직은 학군의 영향을 안 미치니까 교통이 좋고 작은 집이면서 학군의 영향을 안 받는 그런 동네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혼부부에게 제가 또 당부드리는 건, 전세 좋은데 전세로 4년을 사신다기보다 2년씩 이사를 한 3번 다녀보시길 추천드려요. 한 3번 다녀보세요. 왜 추천드리냐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동네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면 그 동네가 익숙해지니까 이 동네가 좋다라고 인식해요. 근데 내가 살아봐야지 내가 이 동네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거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을 중심으로 내가 어느 동네를 좋아하는지 찾아야 돼요. 근데 이걸 살아봐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셋집을 2년마다 옮겨 보시는데 집을 줄여서 옮겨 보시라. 그러면 이사 비용도 작고, 이케아라든가 이런 모듈화된 작은 가구들을 이용하면 비용 많이 안 들이시면서 살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억에서 5억 사이의 전세자금 대출을 잘 이용하셔가지고
한 17, 18평 정도면 그런 집들을 그냥 도배 정도만 좀 신경 쓰면서 거주지를 선택을 하신다면 굉장히 좋은 거주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작은 아파트라도 빨리 사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은 작은 전세에 살다가 큰 집을 기다렸다 큰 집을 매입하는 게 당연히 무조건 빨리 사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제가 작은 집 전세에 살다가 작은 내 집을 가지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집을 샀다가 이제 큰 집을 넓혀가려고 할 때는 그때는 또 매입을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대출 받으려면. 매입 이후에는 매입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제가 왜 작은 집 매입을 하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고가주택으로는 6억, 9억 두 단위가 있어요. 이제 공시지가가 9억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고가 부동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6억 이하의 집들은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서 50% 할인 같은 혜택을 줍니다. 실제로는 50% 할인이 아니라 이제 넘어가면 100% 할증이 붙는 구조이긴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서울 집들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6억 미만의 집들이 할인받는 것 같은 형태가 되는데 등록세, 취득세 부담이 그렇게 안 커요. 복비의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래서 작은 집으로 내가 자산을 형성하면서 뭐 이 작은 집이 5억이라고 칩시다. 5억인데 작은 집이니까 국민주택 이하의 사이즈일 거고요. 85제곱 미만 사이즈를 갖고 있을 거고 6억도 미만이다 라고 하면 내가 가장 저리의 대출들을 70%까지 받으면서, 그러니까 정부가 운영하는 혜택들을 다 받으면서 내 자산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죽어도 서울에 붙어 있으시고 작은 집으로 시작하십시오. 작은 집으로 시작하셔도 되고요. 요즘 친구들 집에 놀러 잘 안 옵니다. 결혼하고 10년 동안 내가 어떤 자산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가 그 다음 10년, 20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무리하는 선택 하셔가지고 쓸데없이 비싼 가구 사고 비싼 집 사면 비싼 가구도 사게 되거든요. 그런 거 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구독 뭐 안 하셔도 돼요. 요즘 너무 많이 못 올려가지고 그래도 해주시겠죠 뭐. 하여튼 감사합니다.